네, 오늘 더 부자는 이한나 이베스트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배터리랑 수소 관련해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연구원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정유화학 신소재 담당하고 있는 이한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배터리랑 수소 이렇게 두 개 회차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배터리 쪽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연 배터리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내년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미 리포트를 통해서도 답을 주시기는 했어요. 배터리 소재에 투자하라. 왜 소재에 투자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을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우선 내년에는 배터리 셀 쪽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네. IPO가 있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제 쏠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셀은 LG 에너지 솔루션 위주로 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도주를 체크한다 이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셀 전반적인 걸 보기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인 거는 이제 그렇게 가는 흐름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셀 기업들이 대부분 좀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밸류를 계속 받아왔던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에 대한 매력도는 물론 알지만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진 LG 화학은 보유할 가치가 있느냐라는 의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LG 화학 자체도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선은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많은 자금이 이제 비중이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만 가지고도 내년 뭐 연장사가 다 된다 이렇게 증권사 쪽에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막강하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을 때 4분기가 되면은 셀 기업들은 충당금을 쌓는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부분의 소재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움이나 첨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밸류를 계속 받고 왔어요. 그러면은 내년에도 2020년과 2021년만큼의 업사이드가 있을 것이냐 그렇게 본다면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재 기업을 항상 들고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본인들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 잔고도 글로벌리 가장 많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재화를 해서 계속 간다는 측면에서 소재 측면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외형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재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LG화학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LG 화학이 IPO 자금으로 어떤 걸 하겠다라고 밝힌 것이 있나요?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첨단 소재 사업부에서 원래는 양극재 쪽만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만 톤 정도의 캐파에서 생산 능력에서 지금 2026년 기준으로 26만 톤까지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양극재 쪽의 생산 능력 확대는 에코프로비엠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꽤나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두 번째로는 분리막 쪽이에요.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는 실리콘 코팅하는 쪽은 도레이 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 화학하고 도레이 쪽하고 같이 합작 회사를 설립을 헝가리 쪽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만 1조 이상의 투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등등 많죠. 전해액도 그렇고 CNT 쪽에 도전제 증설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첨단 소재 사업부 안에서 배터리 소재를 계속 크게 확장을 시키게 되고 이번 그 자금은 이쪽으로 많이 투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 2차전지 ETF 중에서 LG 화학에 빠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뭐 의구심도 있던데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좀 일부 조정이 또 좀 있잖아요. 그래서 IPO 이후에는 그래도 LG와 흐름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 지금 시총으로 보셔도 막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ETF 쪽에서도 아무래도 2차 전지의 대장주로서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면은 LG 화학 쪽에 대한 비중 조절은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소재 얘기로 좀 넘어가서
그 소재가 크게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전해액, 분리막. 요 네 개 중에 어떤 소재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되나요? 우선은 단가 압력을 받는 소재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을 바라볼 때 배터리 소재 쪽에서 고밸류를 받았던 소재들은 계속 고밸류를 받으면서 가고 저밸류를 받으면서 갔던 소재들은 계속 저밸류를 받으면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사실 어느 정도는 기술 표준화 작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단가 압력을 받게 된다면 외형과 이익 규모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다소 이익률이 상승하는 부분들은 제한적인 소재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력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퀄리티를 중시하는 쪽은 배터리 양극재 쪽에서도 하이니켈 쪽. 하이니켈도 이제는 90%짜리로 양산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니켈 함량 90%짜리 NCM을 SK 이노베이션 향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짜리 NCM 양극재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이니켈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극재 쪽이 있어요. 근데 음극재는 지금까지는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을 7대 3으로 혼합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젠 뭐 최근에 LFP 양극재 확대 얘기도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양극재 쪽은 안정성 위주로 가고 싶어 해요.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된다면은 음극재 쪽은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올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쪽은 우선은 대주전자 재료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한솔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 계속 좋게 작용은 하겠지만 다소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리콘 음극재에서 실리콘 산화물 함량을 한 10% 이상은 가야지 의미 있게 에너지 밀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글로벌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보통 몇 프로 정도? 지금 5% 정도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 실리콘 함량을 올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테슬라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리콘 산화물 함량을 올리는 기술로는 코팅 기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실리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이외의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에서는 CNT 도전제를 통해서 실리콘 산화물 함량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실리콘 음극재 쪽에 대한 기업들이 주가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CNT 기업들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이쪽은 검토를 하면서 리스크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라도 테슬라 실리콘에서 실리콘 함량 10% 이상이 넘어서는 순간에는 CNT 도전제 기술 개발보다는 실리콘 코팅 쪽으로 갈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CNT 도전제라는 것이 좀 낯설어서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NT라고 불러주는데 우선은 전기 전도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CNT를 두 가지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벽이 싱글벽인 경우에는 싱글월 CNT라고 해서 SW-CNT라고 불러주고요. 그리고 이제는 세 겹짜리 멀티월 CNT가 있어요. 그러면 MWCNT인데 양극재 쪽으로 들어가는 CNT 도전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LG 화학이나 뭐 금호석유 화학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CNT 쪽은요 멀티월 CNT예요. 그래서 이쪽은 프리미엄을 주기는 조금 다소 어렵고요. 다만 싱글월 CNT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도성도 높으면서 실리콘 음극재에서 실리콘 산화물 함량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이제 나노신 소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멀티월 CNT는 양극재 쪽으로, 싱글월 CNT는 음극재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양극재랑 음극재 소재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뭐 나노신 소재나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처럼 좀 이런 소재 관련 기업들이 되게 작은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작은 기업들에 투자하기가 뭔가 저는 선뜻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 투자할 때 좀 유의점이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뭐 지금
지금 제가 CNT 쪽이나 실리콘 응급제 쪽은 계속 리스크 체크하면서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제 토픽 종목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직 기술적으로 여기가 독보적이다 하고 말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하긴 중요하죠. 앞으로 이제는 실리콘 응급제를 통해서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작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되고 좀 다소 기술적인 부분을 계속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신다면은 안 가져가셔도 배터리 쪽은 이제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밸류체인이 다 자리를 잡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 계속 올라오는 부분은 정말 자세하게 배터리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스터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좀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아까 탑픽으로 꼽으신 종목들을 보니까 뭐 LG화학도 있었지만 SKC도 있었고 에코프로비엠도 있었고 첨보 이렇게 4가지를 뽑아주셨어요. 이렇게 4가지를 뽑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무조건 가는 거고 여기에 이제 LG 화학은 어쨌든 고밸류를 받는 기업들 대비해서는 지금 다소 지금 주가 조정이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소재 사업부 쪽에서 계속 양극재부터 각종 소재들을 전부 다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외형과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 화학 자체를 좀 매력적으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하고 첨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고밸류를 받고 있으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주도주 역할을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양극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된 기업들은 이제 규모의 경제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중국 기업들이 일부 경쟁력을 가져갈 여지들이 있다면 아직은 기술적인 부분을 계속 봐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밸류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은 하이니켈 NCM 양극재 쪽에서는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LFP 쪽으로 확대가 되는 측면에 있어서 LFP 확대에 의해서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양극재도 또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가게 되면은 에코프로 CNG부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까지 사실 우리나라 쪽에서 전방의 생태계가 굉장히 약한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을 해줄 리사이클링과 가공 기술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의 이익률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에는 LFP가 확대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온 전도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전액 안에서 리튬염과 첨가제의 함량을 올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특히나 이제 특수 리튬염 쪽에서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다소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은 좀 고밸류를 받고 내년에도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앞서서도 계속 언급드렸듯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업사이드만큼 본다 하면은 그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SKC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들보다는 조금 토픽으로서는 조금 약하기는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최근에 동박 소재들이 많이 조정을 좀 받았고 SKC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소재 가공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동박 쪽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가장 크게 확대시키는 기업이고요. 여기 이제 실리콘 응급제까지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조금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측면에서 살만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니까 사실 9월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뭐 시장이 안 좋아서인 것도 있겠지만 그 뭐 개별 기업만의 혹은 이 산업만의 이슈가 또 있었을까요? 시장이 안 좋았다 이외에도? 가장 큰 이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한다는 이슈겠죠. 그래서 워낙 많이 올라온 만큼 일부 조정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첨보 이렇게 고밸류 받는 소재들이 엄청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대부분의 섹터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밸류를 받아왔던 소재 기업들은 다소 제한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뭐 많이 빠졌다,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ETF 중에 하나가 LIT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ETF 중에 좀 순위권 상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근데 이 2차전지 ETF가 얘네도 이제 요즘 최근 한 달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이제 LIT ETF는 약간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비중으로 가장 많은 쪽은 이제 앨범알,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간펑 리튬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LG 화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꽤나 높아요. 한 5%, 4%, 5% 정도 비중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거기에서의 조정도 있었고요. 우선 앨범알은 올라간 것 대비해서는 최근에 조금 조정은 있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고밸류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간펑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호주 강상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앨범알은 뭐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50% 이상 사실 올랐고 지금 뭐 6개월로 봐도 42%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게 뭐 왜 빠졌을까 뭐 이렇게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수익 전환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조금 영향을 미쳤던 건 LG 화학이 좀 컸죠. 네. 이제 수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연구원님께서 탑픽으로 꼽은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게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어떻게 이 종목들을 발굴하셨는가? 사실 수소 생태계가 초반이잖아요. 이런 초반의 생태계에서 우리가 이 한 종목을 꼽으려면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이거에서 이런 종목들을 꼽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말 그대로 초기 생태계이기 때문에 정책에 의해서도 좀 많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기본 모든 생태계에서 어떤 연료전지에 너무 국한된다든지 아니면 충전소에 너무 국한된다든지 이런 건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책이 나오면 뭐 충전소 몇 기 깔리고 뭐 연료전지 설립하고 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텐데 어디에 강약에 따라서 기업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전체적인 인프라에 다 깔리는 그런 부품이라면은 의미가 있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고,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수소를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측면에 있었고, 지금 현재는 기체로 저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었죠.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결국에는 기체를 만드는 전반적인 그 통의 역할을 하는 CFRP라고 하는 그거 자체는 사실 진입장벽이 그리 높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플레이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설사 기체 용기를 사용하더라도 해외에 갔을 때는 다른 기업 걸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여지가 있었는데 이 CFRP를 만드는 소재, 탄소섬유만큼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서 실제로 해외에서 정책에 의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기업 걸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섬유랑 이제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신 건데, 그 제가 궁금한 건 이 수소 생태계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점유율이 지금 높은데 이런 점유율이 나중에도 바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갈 확률이 높은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이거는 계속 체크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체크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기술력이 높다, 그리고 기술이 잘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우선 기술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연료전지 쪽에서도 한창 때까지 MS 1위를 달렸던 부분이 우리가 PAFC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으로 계속 가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전부터 계속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들은 PMFC나 SOFC 이런 것들이었었죠. 근데 이들이 빠르게 효율이 올라오면서 실제로 대체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 안쪽에 있는 소재에 집중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는 바뀔 만한 여지가 그래핀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탄소섬유를 만드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지금은 또 더 축소가 돼서 한 8개 정도 기업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그럼 대기업이 자금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거를 진입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체크해봤을 때도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M&A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좀 안정적이겠다라고 본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좀 높게 봤던 부분은 이제 불 속의 수지로 만든 멤브레인 막이었었어요. 우선은 제가 앞서서 지금 연료전지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뭐 PAFC가 PMFC나 SOFC로 뭐 전환이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적어도 운송수단 안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연료전지 시스템을 PEMFC로 사용을 해야만 했어요. 그럼 적어도 다른 것들은 바뀔 여지가 있겠지만 이 시스템은 어디든지 들어가긴 하겠구나라는 것이 가능했었던 거고 요 PE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고분자 멤브레인 막이라고 해서 불 속의 멤브레인 막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듀퐁하고 고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PMFC 안에서는 너무 중요한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변경이 될 여지도 적죠.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에 플러스 이제 상하프론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2021년 6월부터 양산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세 번째 양산 기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소 산업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에 되게 많은 그 수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G20에서 뭐가 결정됐다 그러면 주가 확 오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를 발표했다 하면 주가 또 영향을 받고 그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가 따르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뉠 텐데 네, 우선 그렇게 보는데 지금 수소에 대한 주가는요 정책에 의해서 많이 움직입니다. 어디에 접근을 하든. 왜냐하면 저희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2008년, 2009년 이럴 때를 보시면은 정책에 의해 많이 움직였어요. 이 소재가 중요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우선은 정책이 가장 중심이 되고요. 모멘텀으로 많이 작용을 하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소재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수소 산업의 이런 성장세가 내년에도 비슷하게 유지될지도 궁금했거든요. 내년에도 뭐 올해만큼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우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곧 대선이 있죠. 그래서 대선 이후에 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신재생이나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수소만큼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기조가. 그 이유는요. 우선은 수소 생태계가 등장하게 된 것은 글로벌리 탄소 중립의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 생산 쪽의 정책이 가장 많이 나오는 쪽은 지금 미국하고 유럽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전반적인 친환경 관련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 정책들을 주요국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정부에 다소 소극적이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다소 소극적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앞세우기가 가장 좋은 산업이 수소 산업이에요. 사실 뭐 태양광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쪽에 많이 이제 부족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제시하기에 좋을 정도로 지금까지 정책적인 많은 부분을 이끌어왔고 특히나 뭐 자동차가 가장 끝단이고 나중에 되긴 하겠지만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약간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소만큼은 우리나라 정책에 있어서는 큰 흔들림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기차나 배터리도 뭐 물론 수소차보다 훨씬 더 얘기가 나온 게 오래전이긴 하지만 전기차나 전기차 배터리에 비해서 수소차에서는 너무 청사진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실제로 실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직 그 배터리 산업보다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언제쯤 이런 게 좀 가시화가 될까요? 적어도 5년 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나와요. 소재는 이익이 나오지만 지금 자동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완전 마지막 생태계라고 봐요. 그래서 생산주 그린 수소 쪽으로 좀 가고 그리고 예를 들면 연료전지도 좀 어느 정도 깔고 충전소도 확대를 시키고 뭐 이 모든 게 다 갖춰지고 그 마지막 단계가 자동차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향후 5년간은 좀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기준에는 5년도 아니죠. 거의 10년이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자동차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선은 유럽 쪽에서 그린 수소를 완벽하게 그린 수소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연도가 203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그린 수소 단가를 계속 낮추는 그런 식으로 갈 거고 또 어느 정도 조금 낮춰지고 있다라고 할 때쯤에 이제는 기준이 약간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가 혼합해서 사용되는 2025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린 수소로 완벽하게 간다는 소리는 생산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때쯤에 좀 볼만한 그런 자동차 위주로는 그때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그린 수소랑 블루 수소도 한번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뭐 그레이 수소가 있고 블루 수소가 있고 그린 수소가 있는데 말 그대로 그레인 수소는 CO2가 100% 가까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면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 대비 이산화탄소 60%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는 수소라고 보시면 되고 그린 수소는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거죠. 제로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블루 수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레이 수소 중에서 천연가스 계질법에다가 저희가 이제는 다양한 공정에다가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달아가지고 나오는 수소예요. 그러니까 천연가스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 전기분해, 수전의 수소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수전의 수소 쪽으로는 가장 효율이 높은 시스템이 아까 연료전지 공정 거꾸로 한 거죠. 그래서 PEMEC라고 해서 고분자 멤브레인막을 이용한 수전의 수소 시스템이 지금은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되게 많은 기업들이 수소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뭐 SK도 있고 뭐 효성도 있고 뭐 포스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룹이 수소 산업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딱 집어서 얘기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각자 이제는 나아가고자 하는 생태계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투자한 규모로만 보면 SK가 좀 막강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쪽으로도 내년 하반기부터 가장 대규모 연료전지 쪽을 설립할 쪽은 지금 SK 에코플랜트 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블루수소가 이제 글로벌리 좀 어느 정도 중간 단계 역할을 할 텐데 이산화탄소 포집 쪽으로도 SK ENS 쪽이 좀 크게 확대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포집을 통해서 블루수소를 생산해내려면은 또 천연가스 쪽이 필요한데 SK 가스도 그렇게 같이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충전소, 액화수소 충전소가 우리나라는 특히나 액화 저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린 수소로 갔을 때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를 하게 될 건데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좀 그게 부족해요. 신재생 에너지를 크게 가져와서 그린 수소의 생산을 확대시키기가 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해외 수입을 많이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한 번 가져올 때 많은 양을 가져와야 단가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액화 수소 저장이 중요하고 액화 수소 충전소도 중요합니다. 그럼 SK 쪽에서는 지금 액화 수소 충전소를 인천에다가 좀 크게 또 설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태계에서는 SK 쪽이 가장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액화 저장 측면으로 가게 된다면은 사실 액화 수소 충전소를 효성 쪽에서도 지금 울산 쪽에다가 좀 짓고 있는 상황이고 액화 저장 쪽으로 또 가면은 암모니아하고 수소하고 결합해가지고 만드는 쪽이 이제 롯데 정밀화 쪽이 있다 보니까 롯데 쪽에서는 액화 저장 쪽으로도 조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죠. 수소 관련된 주가가 좀 빠진 것도 아까 배터리랑 같은 이유인 건가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졌다. 이 이유가 좀 주된 이유일까요? 우선은 그게 주되기는 하고요. 우선 고밸류 받아왔던 기업들은 계속 고밸류를 받았던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올 만한 로드맵들도 조금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3월 이전까지 수소 쪽이 움직이기는 조금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정책 나오고 이제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저희 정책이 또 일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조금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한나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어쨌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때문에 셀이 중요하지만 소재도 충분히 같이 가져갈 만하다. 그리고 수소 투자에 관해서는 정책이 수소 기업의 주가에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년 대선 이후에 또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한나 연구원님 감사하고요. 저희 인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